들을수록 공부가 되는 본격 시사 클래스 뉴스 공감 오창익입니다. 네, 금융지주의 인사 태풍이 불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뭐 낙하산이 곳곳에 떨어지고 있다는 말도 들리는데요.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인사 태풍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지금 금융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사 처리되었거든요. 임기가 만료됐는데 새로운 수장을 뽑는데 원래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연임, 3년임 하던 분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 시민사회에서는 3년임은 반대를 했댔는데 이번에는 새 정부 들고 나서 새롭게 물갈이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 첫 단추가 우리금융 손태성 회장 같은 경우가 그동안 금융당국이 징계를 안 하다가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라임 관련해서 11월 달에 그분이 그 징계가 확정됨으로써 가처분 소송을 하지 않으면 3년임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12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NH금융의 지주회장이 연임설이 파다했는데 내부적으로 연임을 하지 않고 윤석열 캠프의 캠프 인사가 그리고 목표하였던 이준석 전 국무조정실장이 단독 후보로 선출이 되었고요. 이제 NH금융, BNK 금융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계열사로 둔 지주회사인데 여기도 회장이 물러나고 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이름이 거명되다가 본인은 그런 데 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뭐 이팔성 전 우리금융 지주회장 등 여러 사람들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임기가 1월에 만료인데 얼마 전까지 금감원장을 했던 정은보 원장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은행들, 그 금융지주들의 새로운 수장들이 오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이를테면 이전에 정부에서 일했던 관료들, 모피아라고 저희는 하고 그런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뭐랄까요, 그 지금 현 정부와 가까운 분들이 오는 것 같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꼭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또 금융지주라는 곳이 정부와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으니까 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건 공기업에 그렇게 가면 되죠. 네, 공기업에. 네. 100번을 양보해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국책은행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대주주이니까 여기에는 뭐 관료들, 모피아들, 캠프 인사들이 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캠프에서 관련했던 설계했던 수장들이 내려왔어요. 그럼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고 그런데 민간은행 같은 경우 특히 NH농협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가 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농협이죠. 농협. 네. 여기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단독으로 추천되었는데 캠프 인사거든요. 모피아이기도 하고 캠프 인사다 보니까 선진국 같은 금융에서는 이런 인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후진국 인사인 거죠. 힘센 사람 그리고 코드 맞는 사람 내려보낼 때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원칙이 정도를 벗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뭐 경영에 있어서 능력이 검증됐거나 또는 뭐 전문성에 있어서 탁월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까운 사람들을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금융은 특히 그렇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세제 전문가거든요. 예산실장을 했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했지만 론스타 때 6개월 매각 명령을 내릴 때 오히려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매각 명령을 내려서 이번에 론스타 판정이 난 데 있어서 일조하셨던 분 중에 하나거든요. 논란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낙하산은 분명하고 코드를 맞춘 거 아니냐. 캠프 인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피아 말씀을 하셨는데 모피아란 말을 우리가 오랫동안 많이 썼는데 약간 낯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잠깐. 그러니까 모피아라는 건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경제기억원 그러니까 완전히 선고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범위가 넓혀져서 금융관료,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이 출신의 관료들을 모피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기재부 출신 공무원들 그리고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출신의 공무원들. 그러니까 다른 부서도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마치 마피아처럼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해를 주고받으며 사는 사람들을 모피아라고 부른다. 여야가 정권이 교체돼도 이분들은 계속 생명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우리 청취자들이 알만한 분들로서는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지금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가
금융위원회 위원장 되시기 전에 농협경제연구소 소장을 하시다 들어가셨고요. 네. 지금 기업은행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은보 전 금감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금감원장이세요. 네.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뒀는데 여기에 대한 보온 인사인지 이번에 기업은행장으로 뭐 거명이 되고 있는데 노조에서는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어제까지 금융감독을 하던 수장이 오늘은 감독을 받을 수 있는 은행으로 간다는 게 감독하다가 예. 아니 그러니까 심판 보다가 예.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인데 네. 이게 또 재밌는 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보면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금감원장은 2년간 은행에 취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민간은행은 가는데 아. 기업은행은 지금 갈 수 있는 길이 기업은행이 기타 공공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보기에는 꼼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분들은 이런 꼼수를 부려서라도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이 생명 영장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면에서 룰도 만들고 예. 그 룰 안에서 자유롭고 기업은행이 은행이 아닌 거로 분류돼 있다라는 건 사실 은행이 아니고 기타 공기업. 그러니까요. 예, 놀라운 거네요. 예, 예. 아니 그 정부가 대주주이니까 네네. 그 기타 공기업으로 분류는 될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은행이니까 그렇죠. 취업 제한에 걸려야죠. 그럼요. 그 국민은행은 못 가는데 기업은행은 갈 수 있다. 이 정치자들 납득하시겠습니까? 기타로 꼼수를. 나쁘다 이런 생각이 들겠네요. 예. 자, 그러면 하여튼 그래도 정부에 있던 사람이든 어떻든 간에 전문성은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냐. 예. 그런 누군가 가서 일해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뭐가 문제일까요? 국책은행에 가는 건 문제가 없다고 제가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은행은 지분도 없어요. 네. 지분도 없는 민간은행 BNK 시주나 그다음에 우리금융 같은데 네. 낙하산으로 내려가 가지고 하다면 관치가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관치금융의 피해들은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도 느꼈지만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지만 국민은행 전사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은행장하고 지주회장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어느 전산을 쓸 건지 그 폭로전까지 가고 금융위가 둘 다 사퇴시켰거든요. 네. 그 피해는 국민은행 고객들이 그대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태들이 재현될 수가 있고 더 올라간다면 고전적인 대로면 정치권이 정치 대출 압박해가지고 부실 대출로 이어져서 사실은 IMF까지 이어졌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저는 뭐 김 대표님만큼 잘 모르지만 예. 이를테면 지금 은행들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불만이 많거든요. 많죠. 지점도 없애고 요새 연말인데 달력도 안 주고 그렇죠. 뭐 그렇죠. 점포 없애고요. 네네. 그다음에 예대 마진 너무나 크고 폭리도 취하고 있고. 이자 장사 너무 심하고 자기들끼리만 잔치하는데 예. 정권 차원에서 쭉 들어가면 예. 그래도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일하지 않겠냐. 이런 막연한 의문. 그런 수장이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네. 그건 이제 금융당국이 일괄에게 시그널을 줘야죠. 네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했거든요. 배당 얼마 이상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배당의 룰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했는데 그게 CEO가 들어가서 하면 되겠냐? 저는 아니라고 보죠. 그리고 그 이전에 그 CEO가 그걸 하러 들어가는 것도 아닌 거고요. 당연하죠. 오히려 동화될 겁니다. 동화된다. 예. 네. 왜냐하면 자기가 낙하산으로 내려왔는데 직원들의 신임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오히려 노조나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더 들어줄 확률이 있죠. 자기가 기반 자체가 취약하니까. 예. 네네. 직역 이기주의라든지 우리 회사 우리 회사만 챙기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 네. 관치금융의 우려 한두 가지만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자, 지금 정부가 부자 감세한다고 세금이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전문가들 선생님하고 이야기했지만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은행들 저축은행들도 힘들고 중소건설사들도 힘들고 이제 이럴 때는 정부가 정책 자금을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네. 돈이 없으면 어떻게 가느냐? 펀드를 조성하죠. 네. 그러면 그 펀드를 누가 앞장서서 하냐? NH 농협 같은 데서 앞장서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앞장서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안전한 펀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사태처럼 안전성만 강조해서 들어갔다가
그게 오히려 경제적 폭락으로 인해서 부실로 인해서 원금을 못 찾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은행이 하던 펀드가 그렇게 원금을 못 찾는 사태까지도 갑니까? 그게 사모펀드 사태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사모펀드 사태가 은행에서 다 안전한 예금이라고 하면서 팔았거든요. 네. 미국이 망하지 않으면,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으면, 영국이 망하지 않으면 안전하다. 네. 삼성전자가 무너지지 않으면 안전하다고 팔았지만 결국 사모펀드 사태는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라임과 오티머스는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거였고 네네. 나머지 펀드의 부실들은 세계적 경기가 안 좋아서 이어졌던 부실로 이어져서 환매가 중단되었거든요. 네. 물론 일부적인 사기도 있었지만 그런데 자 지금 시작해가지고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1,000억, 2,000억, 1조를 조성했을 때 이게 경기가 살아나면 모르겠지만 이번에 경제 전망들 내세울 때 한국은행 총재도 그랬고 다들 추경호도 그렇고 부총리도 그랬고 네. 경기가 어렵다. 그렇죠. 상반기는 다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예. 비관적인 전망이 많죠. 그렇게 네. 비관된 전망에 있는데 그걸 펀드를 모아서 투자를 했을 때 회사가 부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금이 회수가 안 되는 거죠. 네. 그 실제 문재인 정부 때도 농협이 앞장서서 문재인 펀드를 조성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경기가 좋아서 코로나 때문에 회복될 수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수익률이 나왔는 건데 그게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객과 국민들이 볼 수 있다. 결국은 은행이 부실하면요. 공적 자금 투입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은행이 관치가 아니라 자기들의 일단 자율적인 판단만 가지고 이를테면 펀드를 하는 거 이런 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율적 판단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게 사모펀드 사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펀드는 은행에서 못 팔게 했어요. 네. 단기 순이익을 올리려고 자기 평가를 지주회장이나 은행장이 연임을 하기 위해서 비금융 자산 부분의 이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팔았죠. 네. 그러니까 직원들 압박해서 판매하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런 구조에서 판매를 했는데 낙하산에 왔던 인사가 자기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그다음에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압박 판매를 했을 때는 은행원들은요. 고객한테 불리한다 하더라도 자기 평가에 유리한 상품을 파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렇죠. 창구에서 뭐 이렇게 설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고 이게 사탕발리 영음이라고 네네. 그러거든요. 사탕 발림. 예. 아, 네. 그런데 사탕은 달죠. 네. 사탕발림 영업을 하는데 그게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선생님을 영입을 해가지고 이익을 한번 봤어요. 아. 그러면 제가 두 번째부터 선생님한테 상품을 권할 때 신뢰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저는 무장 해제죠. 무조건 네. 무장 해제되고 그렇죠. 따라오게 네, 됐거든요. 네. 돈을 벌어주셨으니까. 예.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 사태 때 한 번, 두 번 신뢰했던 고객들이 직원들의 말을 믿고 가입하셨던 분들이 꽤 많이 있었던 거였죠. 그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는 어떻게 작동합니까? 역시 금융당국이 제대로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재를 해야 되는 것들이고 분쟁 조정에서 100% 계약 취소를 해야 되는데 사모펀드 사태에서 계약 취소를 한 3건을 했거든요. 라임의 무역금융, 네. 오티머스, 최근에 헤리티지 펀드까지는 계약 취소를 했습니다. 헤리티지 펀드 같은 경우가 독일의 고성, 서원, 수도원 이런 걸 개발해 가지고 이익을 주겠다. 7%에서 9% 이익을 주겠다고 네. 치는데 저는 그 상품을 보자마자 아니 우리나라로 친다면 행주산성, 도산성원을 개발해서 아니 문화재랑 달리 이익을 독일은 뭐 주겠는데. 개인 성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 문화재를 개발하겠다는 거였죠. 아, 그래요? 예. 네. 그 독일이 우리보다 문화재가 더 엄격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구조적 사기로 보아서 계약 취소를 한 거였는데 네. 아직까지 신한금투에서는 연장 신청을 하고 수용을 하지 않던 상태인데 저는 금융당국이 강하게 CEO까지 제재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게 있다면 고객 이익 우선주의로 해서 유불리의 다툼에 있어서 어느 것에 딱히 증거가 없을 때는 고객 이익을 우선해서 계약 취소를 하는 게 올바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약 취소하는 비율이 금액적으로 따지면 한 6조 한매 중단이 되었는데 한 1조 정도가 계약 취소가 된 겁니다. 네. 100% 배상. 조금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은행이 이자 장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예. 증권사도 이자 장사를 꽤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증권사가 이 양정수 의원실에서 한국증권금융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제 보도자료에 뿌렸는데 네. 그 보도자료를 분석해 보면 조달금리는 3%에 해와요. 네. 그리고 제일 싼 금리가 1일부터 7일까지는 5%예요. 네. 그 다음에 6개월이 되면 9%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카드사나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내금리가 적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어떻게 됩니까? 신용 등급에 따라서 그렇죠. 내금리가 네. 적용되는데 증권사 같은 경우는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설정되는데 3%에 조달했던 금리를 5에서 최대는 9%까지 그걸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알려는 주죠. 네. 알려는 주는데 구조적으로 이 대출 금리가 기간이 늘어날수록 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이 구조는 뭐냐하면 증권사 같은 경우 주요한 수입은 대출 중개 수수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유도를 해야지 거래 수수료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박을 통해서 단기 매매를 유도하고 매매 활성화를 위해서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금리를 올라가게끔 구조를 해나온 거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요즘 그러니까 중개 수수료 장사를 하기 위해서 기간이 길어지면 금리를 올렸다 이거죠. 네. 금리가 오른 구조가 아니, 지금 그러니까 되어 그거는 있습니다. 막 영업 노하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니, 근데 문제점은 뭔지. 네. 그거는 이제 대출 그러니까 이게 증시가 좋을 때는 사실 대출 기간을 오래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냐면 증권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다른 데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주식을 네. 사는 거예요. 네네. 그 주식을 샀는데 손해가 났으니까 못 팔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네네. 그 3,500에서 지금 2,30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주식을 산 분들은 손해가 나니까 못 팔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는데 대출 이자까지 더 물게 만든 거죠. 근데 담보 비율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증권회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날 이유는 아닌데 은행 예대 마진과 비교하니까 최대 6배 차이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3%에서 9%면 6% 네, 그렇죠. 이자 수익이 나니까 이 폭리 장사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대마진 은행 폭리 취한다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시청자들도 정치자들도 분노를 하셔가지고 네네. 당사자들은 화나겠습니다. 올해 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대마진을 공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어느 은행이 제일 높은지 그걸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첫 공시에서 신한은행이 1.5로 제일 높았어요. 네. 그다음에 다른 은행들은 한 1.4, 1점인데 그게 낮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지금 한 1% 정도 대에 와 있거든요. 근데 정권사는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네. 공시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럼 첫 번째.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겠네요. 공시를 예. 하도록 하면. 그럼 네. 공시를 하게 되면 정권사가 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판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자신들이 1등을 안 하려고 하겠죠. 이번에 조사된 자료에 대하면 삼성증권이 9.5%로 제일 많이 받습니다. 6개월 이상 된 대출 고객에게. 두 번째가 KB증권이 9.5. 아까 삼성증권은 제가 9.5라 했는데 9.8. 아, 네. 1월 달에 또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0% 이상 올라가게 되는데 이 구조에 있기 때문에 저는 금감원이 이 대출 체계가 적정한지 기간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대출 산정 체계에 대한 적정성 검사를 특별 검사를 통해서 하고 알겠습니다. 체계가 잘못되었다면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기업이 돈 버는 건 맞지만 너무 많이 벌거나 과도하게 벌거나 그게 국민의 피해로 돌아온다면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김득희 금융정의연대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